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소득세의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여러분이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득세의 기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도 배웠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도 꽤 많이 아시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TAT 2급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몰랐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필요한 부속 서류들, 더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소득세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우리 세금의 종류를 좀 여러분 좀 오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의 종류를 얘기하려면요, 그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의 구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과세 대상별로 한번 세금을 한번 구분해 드려볼게요. 첫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세라는 것과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법인세. 네. 그래서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죠.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아시죠? 주식회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개인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소득세는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는 이것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는 법인세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소비에 과세하는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하는 데 과세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반 소비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모든 모든보다는 과세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재화나 용역에 해당이 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부 면세가 있어요. 그 일부 면세를 빼고는 거의 다가 과세 재화나 용역에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교육받는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소비하면 과세하는 겁니다. 특별한 품목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특별 소비세다 그랬거든요. 그 특별 소비세가 지금은 명칭만 바뀐 겁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한 품목에다가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중에서도 2000cc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차량 중에서도. 그러니까 9인승 개별 소비세 없어요. 화물차, 네, 개별 소비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998cc 경차, 이런 거 개별 소비세가 없죠.
그러니까 경차를 산다든가 승합차를 산다든가 화물차를 사면은 부가가치세만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1000cc 초과 승용차를 사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하기 전에 개별 소비세 먼저 차값에다 붙이고, 거기에 또 부가가치세를 또 10% 또 붙이고, 요렇게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 한번 붙고, 거기에 그 개별 소비세가 그 제품 가격의 과세 표준에 더해져 가지고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자, 세금이 요것만 있느냐?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죠. 재산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는데요. 재산은 3단계로 과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취득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 단계에 무슨 세금들을 내냐면, 모든 재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거 여러분이 취득을 하게 되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내고, 등록할 때 등록세도 내고, 또 내가 사지 않았다. 부모님한테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취득이죠. 상속세를 내고 취득해야 돼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증여받았어요. 증여세를 내고 취득해야 됩니다. 명의를 바꾸려면 부모님한테 증여받았다. 증여세 내고 나한테 명의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내면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내고 계시죠? 재산세. 또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다량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또 이것도 보유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이런 거 내잖아요. 이런 종류의 세금을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보유세.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분할 때 있죠. 처분 단계에서도 또 과세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양도소득세. 뭐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있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재산에서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대략 국가의 조세제도가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과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소비하는 것만 세금을 내겠죠. 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난 재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게 다 세금이에요. 수돗물 빼고는. 생수 한 병 먹으면 이미 세금 부담한 거예요. 네. 생수에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도 소득이 없어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물 마시면 세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략 우리 생활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금이 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부가가치세에서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가 지금은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가가치세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세금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과세 기관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과세 기관별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있죠, 여러분. 예. 국세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즉 과세하는 세금은 우리가 국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천시청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세 같은 거, 또 그 자동차세 같은 거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죠. 이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세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가가치세가 바로 국세예요.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이 소득세가 말이죠.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어요. 네. 근데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재산세, 자동차세, 네. 소득세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득세를 부담해 본 경험들이 은행에 정기예금 들었다가 정기예금 만기 때 소득세를 아마 원천징수 당했을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다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동안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근로소득세든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든 간에 소득세가 가령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 10% 5천 원을 더 공제합니다. 5천 원은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입금이 되죠. 그래서 소득세에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냥 소득세 하면 국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관이 어디가 또 있냐면은 여러분 나머지 하나가 어디가 있죠? 세관 아시죠? 예.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이동할 때도 세관을 거치고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간다든가 들어올 때 세관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세금을 징수하죠? 관세. 예,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을 일정 금액 관광객 수준 이상의 물품을 사오면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죠. 자, 그래서 과세 기관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국세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고요. 국세, 지방세, 관세가 존재한다. 세금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소득세도 국세가 그냥 소득세 하면 국세예요.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납세자,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냐에 따라서 일치하면 직접세, 직접세,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직접세에 해당이 되죠. 직접 재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부여되죠. 자기가 내야 돼요, 직접. 그렇지 않은 세금은 간접세죠. 간접세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가치세였죠. 많아요. 부가가치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금은 부담했는데 내가 납부하지 않아요.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줘요. 사업자가. 자, 그래서 대략 말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소득세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거든요. 원천징수. 여러분이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근로소득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지는 않아요. 누가 납부하느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의무자예요.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거든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간접적인 세금이죠. 부담은 자기가 근로소득을 올렸으니까 자기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데, 납부는 누가 해주냐? 나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납부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은 소득세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세란 무엇이냐? 아까 정리 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그러면 소득세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듯이 소득세의 특징, 첫 번째, 소득 원천설에 따른다. 소득 원천설이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열거주의.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개인이 얻은 소득이라는 게 그걸 국가가 전부 과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열거해주지 않으면 내가 조세를 포탈한 조세 포탈범인가? 네,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범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득을 신고해야 되나 말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법령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소득 원천설이며 열거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자, 배당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불로소득. 예.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은요, 유사한, 이건 이자로 봐야 된다, 이건 배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 유형별로 유사한 것들은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고, 나머지는 다 열거된 것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을 말이죠. 개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러면 소득세의 종류가 또 있겠죠. 아까는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나로 정리했지만 소득세는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석 1번을 한번 밑에 볼까요? 이게 소득세의 종류예요. 밑에 표에 소득과 과세 방법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거기 왼쪽에 있는 위에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게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건 별도로 떼어놨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우리 개인은 말이죠.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게 이자 소득이에요.
개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체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 배당소득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이. 그러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또 직장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연금을 받는다든가 국민연금 아니면 내가 군인이었다. 그래서 군인연금을 받는다든가 내가 사립학교 교사였다. 그러면 교사 무슨 연금이요? 사학연금인가요? 그런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 거 연금소득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 연금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데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도 연금소득이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이 아닌 그리고 퇴직과 양도소득이 아닌 나머지 소득이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좀 애매하죠. 열거된 것이 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요 위에 6가지를 우리가 종합과세 세목이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세목. 그래서 종합과세 세목 6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배사 근연기. 예. 왜 그러냐면 과세 방법을 보면은요. 이 6가지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네. 지금이 5월이잖아요. 네, 지금이 5월. 5월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가 많고 해가지고 지금 소득세가 그렇게 이게 좀 크게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데요. 네. 5월이면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게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다들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몽 같은 하는 현수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요 5월달 되면은 4월 하순만 되면 이 길거리 현수막에 세무서에서 그것도 붙였죠. 챙겨서 빨리 신고 좀 해라고. 그래서 바로 5월에 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 날이 바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신고 납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6가지 소득은 합산한다. 그러면 밑에 2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022년도에 퇴직을 했다.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로자가. 그러면 2022년도에 일시에 큰 돈이 생겼죠. 소득이 발생했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과거부터 그 회사에서 10년 전부터 근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큰 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과세하면 조금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분류과세. 양도소득도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죠. 뭐 1년 만에 팔아도 뭐 몇 억이 올랐다고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양도소득의 취지는 장기간 보유해야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1억에 산 땅은 금년에도 1억일 것이다. 네. 뭐 1년 만에 뭔 땅값이 오르겠어요? 10년, 30년 보관하면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퇴직과 양도소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성격의 소득익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과세합니다.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분류과세 하는 게 왜 유리한가 하면은요, 우리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리 담세자 입장에서는 분류과세가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여기다 합치잖아요. 합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져요.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져요. 소득을 여러 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세표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분류과세 되는 게 우리 납세자는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워두는 거예요. 퇴양은 분류과세, 2배사 근연기는 종합과세 하는 것이다.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합과세 바로 밑에 또 무슨 단어가 하나 있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분리과세. 분리과세하고 밑에 분류과세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분류과세는 종합과세가 전혀 아닌 거예요. 퇴직과 양도소득만을 분류과세라고 하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인데,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소득인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종합과세에서 빼주는 거예요. 종합과세에서. 이건 나중에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은 종합과세 세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이죠. 종합과세 되는 이자 소득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 것은 분리과세 되는지 이런 걸 알아두는 게 공부하는 포인트예요. 뭐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류를. 그래서 여기 분리과세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소득세 공부할 때 종합소득세, 우리가 소득세 공부는 이 퇴직과 양도소득은 우리 교재에서 안 다뤄요. 요건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다. 요걸로 끝이에요. 끝이고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2배사 근연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배사 근연기 중에서 종합과세 돼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요걸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표 암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 특징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거, 개인 단위 과세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합산하지 않아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만약에 그 동거하고 있는 가족인데 이제 부부가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동거하는 가족인데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허위로 우리가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다라는 것이 밝혀내지 뭐 미리 세무서에서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네 번째, 아까 제가 그 원천징수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해라. 우리 부가가치세가 어떻습니까? 거래 징수라 그래가지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죠. 그래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 회계 처리해 두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징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의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대신 내야 되냐면은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내야 돼요. 지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세금 내주면 됩니다. 예. 회사가 세금 부담하면 돼요. 예, 실제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일용 근로자 쓰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용 근로자들에게 자, 오늘 일당이 20만 원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터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3천 원입니다 하고 떼니까 일용 근로자가 기분이 많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무슨 세금이야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다 주고 세금은 그냥 회사가 내자. 3천 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0명이야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용근로장에 나왔는데 그걸 또 세금 3천 원씩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떼고 주려고 하니까 서로가 그냥 곤란하다. 그래서 세금을 아예 원천 징수를 아예 안 해버리고 회사가 회사 돈으로 그냥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근로자를 사용했는데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러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세금 내주면 되는 거죠. 자,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소득세.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아까 여기 보면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난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과세가 되는 거는 뭐예요? 원천징수하고 다시 각각 이걸 다 합쳐서 다시 한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과세 신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천징수 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2번 내는 것이냐? 2번 내는 건 아니고요. 전부 합산해가지고 다시 기본 세율표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원천징수 할 때 낸 세금 그걸 뺍니다.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네? 그러면 돌려줘요. 예.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한 경우가 아니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2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나중에 종합과세 할 때 기납부세액이다 해서 빼고 더 납부할 것만 납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로서 의무가 종결된 것은 뭐예요?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거 분리과세. 다음에 5번째 인적 공제를 적용하는 인세입니다. 소득세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자가 부양가족이 몇이냐 이걸 따져주는 것이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자의 인적사항. 배우자가 있느냐, 부모가 있느냐, 자녀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인적사항들을 고려해서 공제제도를 주고 있어요. 인적공제제도다. 그래서 자기가 소득인데 우리 가구에 내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10명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많이 해서 과세표준을 쭉 줄여주는 거예요. 나는 혼자 벌어서 혼자 생활한다. 그러면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인적공제 받을 것이 없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죠. 자기 하나만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인별로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거, 부양가족을 고려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적공제제도라고 하고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도 주민등록표를 딱 주고 그 가족의 소득 현황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적공제, 아무개, 김한공 씨의 인적공제는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계산을 딱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누진과세를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그러죠. 소득 재분배 기능.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준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면세 제도가 조세의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했잖아요. 소득세는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기 위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낮으면 가장 낮은 6% 세율, 과세 표준이 쭉 해서 8단계, 제일 높으면 45% 세율 이렇게 적용하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액이 20억이다. 연간 과세 표준이 2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에요. 10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세 표준이라는 걸 지금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우잖아요.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이 아니고 과세 표준은 소득에서 경비를 다 뺀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잖아요. 나의 과세 표준은 내가 벌어들인 수업료 전체 수익금액에서 빼기, 인건비 빼고 여기 임차료 등 해서 판매관리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다 뺀 겁니다.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10억이라는 건 자기 순수하게 버는 게 10억이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과세 표준이 10억인 사람이 세율이 45%더라. 그러면 세금이 4,500만 원일까요? 4억 5천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느냐? 아니 45%인데 왜 4억 5천이 아니지? 10억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45%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럽니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된 금액만 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정확히 10억이면은요. 아니 11억이라고 합시다. 11억이면 1억만 45%가 적용돼요. 1억만. 1억에 45%.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은 그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또 그 밑에 금액은 그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누진세율 채택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초과 누진세율이다. 다음에 소득세는요, 신고납세주의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소득자가 신고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가 알 수 없어요. 국가는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기업이 신고해서 납부하죠. 부가가치세도. 개인의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6가지 특징 알아두시면 소득세 절반은 아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 원천징수에 대해서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말과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까 말씀드린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 그거 알아두시고 이 완납적 원천징수가 어떤 것인지 잘 챙겨두는 것이 시험 준비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정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보다 예납적 원천징수가 훨씬 많아요. 내용을 보면은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5월 달에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 때 그냥 예납한 것이다 하는 의미죠. 예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납세 의무자는 누가 있을까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개인에는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우리가 납세 의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주자는 쉽게 내국인을 말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내 원천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외국인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즉 내국인은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국인이 외국의 금융기관이라든가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무슨 배당을 받았다 또는 이자, 은행, 외국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이거 외국 은행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죠. 그건 외국에 원천징수한 거고 국내에는 원천징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내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국외소득, 국내소득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은 그러면 예를 들면 해외 취업자들은 다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외국 나가서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렇게 이민을 갔다면은 해당이 없는데 예. 내국인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왜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세. 그런 사람도 예, 소득세. 예. 내국인은 외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국인, 외국인, 즉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표현을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183일이면은 1년의 절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다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네. 아니면 국내에 183일 이상 쉽게 말해서 6개월 이상이에요. 예, 거소를 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소득세법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주소의 판정 여부는요.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객관적 사실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자. 또 세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네, 또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직원, 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다 내국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외무 공무원들 또 외국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해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항공기 승무원들 또 선박에서 지금 외국을 항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선원들 이게 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런 얘기. 자, 다음은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개인으로 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개인으로 보고 과세할 수가 있어요. 자, 법인이라는 건 주식회사이죠. 주식회사.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한 단체이죠. 법인. 그런데 비영리 법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법인이라고 안 하고
비영리 단체, 무슨 향후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이런 것 등의 성격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단체 등록을 하면 사업자 번호처럼 단체 등록번호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득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무슨 향후회, 무슨 동창회, 뭐 부녀회 이런 단체가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의 내용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개인별로 과세예요. 개인별로. 그 확인이 되니까 그 사람의 기타 소득이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고 그 단체에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배가 확인이 되면 개인별로 과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고 과세한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과세기간과 납세지는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세법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는 이 과세기간이 말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고, 예외적으로 사망을 한 경우라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이민을 간다 이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과세가 된다. 납세지는 어디냐면은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 납세지지 않습니까?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소득세는 거주자의 주소지, 비거주자는 거소지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다면 국내에 어떤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거소지로 보고 사업장에 고지서가 보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다 그랬는데 거소지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의 구분도 해봤고요. 또 소득세의 개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다음 시간부터 이자 소득부터 열거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